네, 워싱턴은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미국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깊이 타격하는 걸 허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미사일을 줬지만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이제 네. 그거를 거부해 왔는데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도달거리가 300km인 에이테크스 미사일 이거를 써도 좋다고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서쪽까지 지금 그 전략망을 막 공격하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종전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더 그 영토를 더 확대하거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탈환하고 막으려는 그런 싸움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지금 전쟁이 지금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게 어디에 그러면 사용이 되느냐, 뭐 러시아군,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는데 어떤 분석입니까?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깊숙이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 성격도 띠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푸틴은 그동안에 뭐 장거리 미사일 만약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가만 안 있겠다고 경고를 해왔는데 네. 과연 또 이제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에 푸틴도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의회와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각종 조치를 통해서 백악관에 권력을 좀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당선자가 연방 기관들의 권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재편해서 백악관 그립을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통 공화당 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부 요직이 아시다시피 지금 충성파로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 그립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널 분석은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 인준권이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이기 출범하는 네. 와중에서 가장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이제 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미 그 상원 내각 인준권하고 하원 예산 편성권을 손질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그 정통파들이 좀 반발을 하는데도 이제 계속 충성파로다가 채우는 상황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인준 문제가 이제 걸리는데 이게 이제 휴회 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원이 휴회일 경우에 대통령이 인준 청문회를 우회해서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려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장관 그 지명된 그 맷 게이츠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트 헥세스 이 사람 이제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데 국방장관 임명을 했는데 자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처음에는 임명 청문회를 우회하는 어떤 그 자료를 시키지 않겠느냐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구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른바 휴회 임명 카드를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뭐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그 이제 다음번 상원 공화당 의원이 52명 이제 다수당이 됐죠. 그 가운데 지금 미국 NBC 방송 보도를 보면 한 30명 정도가 저 게이츠, 저 법무장관 지명 저 사람 안 된다, 자질 없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휴회 임명 카드를 이제 강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요, 이 휴회 임명 카드 이 조치라는 게 내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비상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명이 돼도 임기가 2년 이상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물론 뭐 일각의 조심스러운 관측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 세 사람을 이제 아주 그야말로 충성파죠. 임기 초반에 임기를 시켜서 뭔가 좀 텃밭을 다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쏘시개 용도가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휴회 임명에 또 어떤 법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만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의 또 의도가 뭐냐, 그런 해석들도 있군요.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의회 예산 편성권에도 손을 댈 태세다, 그런 전망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또 많은가 봅니다. 일기 때도 이 문제로다가 조금 좀 뭐 탄핵 소추까지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 이른바 그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지출 유보 통제법인데 이거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업가 출신이니까 돈줄을 딱 자기가 좀 쥐고 있겠다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처라든가 자기 그 의지에 이렇게 좀 반하는 이런 경우에는 돈줄을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그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게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헌법적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번에 그 자기 아저씨 이제 그야말로 가까워진 그 일론 머스크를 지출 효율화. 정부 효율화 네. 이제 부에 지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강연지 자른지는 아직 확실치가 네. 않죠. 이런 것도 이런 맥락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상원 예상에서 이제 그 일을 했던 한 인사 얘기는 돈의 권력을 이동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진단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당선자가 군부도 그렇고 연준, 그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하고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데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손을 대려는 그런 그 기색이 아주 역력하죠. 일단 공화당 내에서도 물론 이견은 있지만 일단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고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거 참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부가 너무 커졌다, 훨씬 더 작아져야 한다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밀어붙일지 이것도 이제 임기 초반에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산 전기차 과세에 대해서 이 중국과 EU,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좀 갈등이랄까요? 뭐 마찰 이런 걸 좀 겪고 있는데 기술적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 이런 얘기 있네요. 일단 지난달 말에 그 관세 네. 그 추가 그 보복 관세율 확정했죠. 최대 45.3%까지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도 또 서로 그렇게 확정은 했지만 계속 협상은 한 모양입니다. 지금 중국 중앙TV 그 산하 그 소셜미디어 계정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차례 협상을 했다. 그래가지고선 기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외신들이 추측하는 거는 이렇게 보복 관세를 높였음에도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유럽연합에 들어가는 그 가격하고 수출량을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른바 가격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하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관측이지 합의 안에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가 않았네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출범하면은 이제 유럽연합도 이제 보나마나 이제 관세 엄청나게 셀 걸로 보니까 일단 중국 시장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서로 유지를 서로 간에 해서 그런 식의 뭔가 좀 그 여지를 좀 남기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인데요. 시진핑 주석 국제다자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견제하는 발언을 좀 잇따라 내놓는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를 겨냥하는 뭐 염두에 둔 그런 말이겠지요.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려면 아직도 좀 한 이제 1월 20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지금 시진핑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모 없는 고래 뭐가 판친다고 지금 그런 식입니다. 지금 에이펙 페루 에이펙 정상회담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협력 노력이 일방주의하고 보호무역주의 부상 도전에 직면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를 겨냥한 거죠. 그래서 에이펙이 더 자유무역 촉진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벽도 허물고 안정적으로 어떤 산업망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 회원국들이 보편적이고 유익하고 포용적인 비전을 유지하고 다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열차에 계속 타도록 환영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전 세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접 이름을 거명 안 했어도 트럼프 2기를 겨냥해서 생각해서 하는 그렇죠. 말들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에이펙은 이제 우리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 별도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2026년 에이펙을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을 한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이제 내년 후년까지 잇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이런 행보에 대해서 외신들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시진핑이 트럼프 귀환으로 미중 그 관계가 이제 더 험해질 거를 예상하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 미국 동맹들의 우려를 파고드는 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협력하면 다 이롭고 싸우면 다 다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이번에 네. 시진핑이 바이든 만나서 미국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긴 보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좀 뼈가 있습니다. 네. 역사가 우리에게 중국하고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이제 발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중 인사들이 대거 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아시다시피 있겠죠. 국무장관의 마르코 루비오,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월즈 하원은 두 사람 아주 초강경, 그 중국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외신 분석은 시진핑이 트럼프 재집권을 위기로 보지만 또 동시에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수록 미국 동맹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파고들 여지가 확대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얘기가 에이펙하고 G20 정상회담이 그래서 중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큰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중국은 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 미국 쪽에 그 편들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쓴 것만에 던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페루에 이제 도착해서 바로 그 페루에 있는 그 창카이라는 메가포트 1단계 준공식을 또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부각시켰습니다. 이것도 1대1로 연계해서 이런 식의 미국의 그 동맹들의 틈을 파고들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외신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외교에 대한 분석들이 또 잇따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동안에 전랑 외교, 늑대 전사 외교 뭐 이런 표현 우리가 했었는데 여기에서 판다 외교 쪽으로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유화적인 외교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CNN 네. 분석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이 미국 편에 서는 것만은 절대 현명하지 않으니까 중국하고도 협력을 고려하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이제 보내는 건데 여기 대해서 CNN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동안의 전랑 외교, 이게 이제 늑대 전사 아주 강하게 나갔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연성이 좀 많이 들어간 판다 외교로 선회하는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도 좀 든 것 같은데요. 뭐 무비자 입국 뭐 이런 것들. 예, 네. 얼마 전에 유럽하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 무비자 입국 보름인가 허용을 했죠. 이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 정권 교체의 미국 동맹 파고들 전략의 일환인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관계연구소 관계자도 이제 그쪽에서 특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재집권이 동맹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걸로 보고 중국이 그런 바이든 행정부 때 좀 소원해졌던 이런 동맹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잡는 거다. 그런데 CNN 분석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중국해 분쟁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를 놓고 또 계속 갈등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금 러시아도 지금 중국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 네. 회원국 위치가 또 눈길을 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이거를 뭐 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그 단체 사진에서 정상들의 위치 같은 것도 아무래도 지금 시사점이 있죠. 네. 이걸 이제 폭스뉴스가 또 분석을 네.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아시다시피 좀 공화당 계열이죠. 보면은 시진핑 올해 지금 에이펙 의장국은 페루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페루 맨 앞줄에 페루 대통령 바로 옆에 섰습니다. 중앙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뒷줄 훨씬 뒤로 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금방 나타나죠. 참고로 앞줄에는 그 캐나다 총리하고 호주 총리도 섰고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 앞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뒤도 중앙도 아니고 밀렸는데 그 옆이 베트남 국가주석하고 태국 총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폭스뉴스가 이게 미국 대통령이
저쪽에 가서 쓰는 게 아닌데 하는 식의 이제 그걸 좀 의미를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같은 경우 에이펙 회의 때 그때는 이제 베트남이 의장국이었는데 그때는 의장이 아니었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였죠. 푸틴하고 가운데 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운데 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뭔가 좀 임기를 뭐 얼마 임기를 마친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좀 홀대 받은 건 이제 좀 그렇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습니다. 일각의 해석 이런 뭐 사진을 두고 이런 해석도 있다. 폭스 이렇게. 표현이 어색한 뒤출 끄트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앞서 가진 건가요? 독일 DPA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 사우디 국영통신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어제 이제 대신 도착을 한 건데 사우디 쪽에서는 왕세자가 왜 참석하지 않는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쿠웨이트에서 GCC 걸프 협력협의회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는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미확인 보도인데 이 왕세자가 올해 이제 39살인데 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면 굉장히 장거리 비행을 해야 돼서 그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뭐 특별한 그 확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G20 가운데 유일한 아랍 회원국입니다. 사우디 얘기 좀 더 해보면 아프리카 국가하고 이제 경제를 비롯해서 협력 강화에 부쩍 좀 힘을 쓰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사우디가 이제 네, 빈살만 네. 왕세자가 지금 탈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그 사우디에서 만나서 50억 달러 정도 무역금융을 이렇게 주는 거라면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잠재력이 많은 나라죠. 인구도 지금 2억 2,500만 명 제일 많고 그다음에 특히 무슨 뭐 광물 같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이제 사우디가 둔다는 얘기고 나이지리아 역시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혁 같은 것도 막 하면서 이제 사우디하고 좀 접근을 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광물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프리카 광산 투자에도 좀 속도를 낸다고요? 예, 네. 이제는 석유가 아닌 이제 핵심 광물 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해가지고선 특히 잠비아 같은데 구리광산 같은 거를 캐나다가 업체를 갖고 이제 광산 회사가 있는데 그 지분을 아마 인수하는 걸 좀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가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접근이 비단 경제뿐만 아니고요. 이를테면 지난 9월에는 아프리카 축구연맹 슈퍼컵 결승전도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하는데 일단 그 사우디가 뭐 우리한테는 좀 씁쓸한 기억이지만 작년 11월에 그 2030년 세계 박람회 사우디에 놓쳤죠. 그때도 아프리카한테 5일 만에 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낸 걸로 돼 있죠. 자, 사우디가 탈석유 일환으로 지금 아프리카 쪽에 더 접근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미국이 주일미군 사령부를 외곽 요코타 기지에서 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좀 부상되고 있다, 얘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일본이 그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네. 만들어가지고 내년 3월에 이거를 이제 도쿄도 쪽으로 하는데 지금 있는 그 주일미군 그 사령부가 그 이제 새로 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들어갈 때서 너무 멀다는 겁니다. 한 35km. 그래서 도쿄 도심에 있는 그 록봉기 쪽 그쪽에 미군 용지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할 거를 추진을 한다는 게 지금 일본 요미우리 보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3km니까 훨씬 더 가까워져서 이제 유사시에 작전 효율성이 더 이제 그 공조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 주일 미군도 여기에 맞춰서 그 개편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하고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지금 뭐 그 미군 그 기지 용도 반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일단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손재규 선임 기자와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